분만실에 내 자리 하나 만들어라. 네 몸에서 우리 김씨 장손이 나오는 걸 시아비가 두 눈 뜨고 지켜봐야겠다. 만삭 8달 며느리 앞에 돈봉투를 밀어 놓으시면서 73 시아버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홀로 아들 키우신 어른의 외로움이 오죽하실까 좋은 쪽으로만 새기려둔 미련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난 겨울밤이었어요. 창밖에는 진눈깨비가 치고 야근 나간 남편 자리는 썰렁하게 비어 있었어요. 보일러 도는 소리만 웅웅 울리는 방에서 뱃속 아기가 톡톡 발기질을 했어요. 이불깃을 끌어올리는 참에 머리맡에 둔 전화기가 부르르 떨렸습니다. 시고모님 이름으로 온 낯선 단체 대화방 초대장이었어요. 무심코 눌렀다가 의로 밀려 올라오는 지난 대화들을 읽는데 9달 무거운 몸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고작 글자 몇 줄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비명도 못 지르고 쥐고 있던 전화기를 이불 위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대화방에는 대체 무슨 말들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아버님한테는 무슨 사정이 있었기에 그토록 며느리 분만실 문을 열고 들여오려 하셨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의 자식 귀한 줄 모르는 어른이 제 핏줄만 찾으면 그 집안이 어떤 꼴이 나는지 온몸으로 겪고서야 비로소 허리 펴고 사는 42 간호사 며느리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는 12년 차예요. 대학병원에서 20년째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요. 친정에는 엄마 한 분뿐이세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딸이 홀 시아버지 계신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 겪은 일을 오늘 맨 처음부터 풀어놓으려고 해요. 제 아버지는 제가 7살 되던 해에 공사장 사고로 세상을 뜨셨습니다. 그날부터 엄마는 시장 골목에서 반찬 가게를 하셨어요. 꼬박 30년을 하셨지요. 새벽부터 도매시장에 나가셨는데 어물전 얼음물에 하도 손을 담가서 겨울이면 손등이 쩍쩍 갈라졌어요. 그 갈라진 자리마다 누런 반창고가 겹겹이 붙어 있었지요. 저는 엄마 손에서 나던 냄새를 아직도 기억해요. 비린내 반, 참기름 냄새 반이었어요. 연탄불에 김을 굽는 날이면 골목 어기부터 고소한 냄새가 번졌고 김장철이면 빨간 고무 다라이마다 절인 배추가 산더미로 쌓였어요. 명절 대목이 끝나면 엄마는 팔다 남은 전을 신문지에 둘둘 말아 제 앞에 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꼭 한마디 하셨지요. 우리 딸 입에 들어가는 건 하나도 안 아깝다. 그 좁은 가게에서 엄마가 평생 외우고 사신 말이 하나 있어요. 남의 자식 귀한 줄 알아야 내 자식도 귀한 대접을 받는 법이다. 말로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단골집 아이가 오면 당신 자식 입에 넣듯 김 한 톳을 더 지어보내던 양반이었어요. 저는 그 등을 보고 컸습니다. 저는 엄마 고생을 아니까 한눈팔 새가 없었어요. 장학금 받고 간호학과에 들어갔고 첫 월급은 그대로 인출해서 그대로 엄마 손에 쥐어드렸어요. 엄마는 그 봉투를 앞치마에 문지르고 또 문지르시더니 가게 문짝을 붙들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저는 20년을 산부인과 병동에서 일했어요. 진통하는 산모들 손을 밤새 잡아주느라 손목에 파스 마를 날이 없었는데도 저는 제 밥벌이가 참 자랑스러웠어요. 남편은 30살에 지인 소개로 만났어요. 말수가 적고 약속 시간보다 20분씩 먼저 나와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는 얘기에 오히려 마음이 갔지요. 홀엄마 밑에서 큰 저하고 처지가 닮아서 서로 부모 귀한 줄은 알고 살겠구나 싶었거든요. 그이는 아버지 말씀이라면 토를 다는 법이 없었어요. 저는 그것도 반듯한 유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상견례는 그의 늦가을 한정식집 온돌방에서 했어요. 방바닥이 등이 뜨끈할 만큼 잘 데워져 있었지요. 그런데 아버님이 자리에 앉자마자 곁에 두셨던 보자기를 끓이셨어요. 갈색 가죽 표지에 금박글씨가 막힌 두툼한 책 한 권이 상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대 족보였어요. 우리 집은 김씨 문중 종손 집안이오. 대가 끊기는 건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엔 안 될 일이오. 수정가가 나오기도 전이었어요.
족보 옆에서 갈비찜이 식어가는데 방바닥은 그리 뜨거운데도 제 발끝은 이상하게 시렸어요. 엄마는 잠자코 듣고 계시다가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저 두 사람이 서로 귀하게 여기며 살면 그걸로 족합니다. 같은 홀보무라도 한 분은 상우의 족보를 올리고 한 분은 사람을 올리시더라고요. 저는 그 차이를 그 온돌방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때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야 했을까요? 저는 어른 말씀 버릇이 옛날식인가 보다 하고 속으로 눌러 삼켰어요. 30 넘어 만난 성실한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은 욕심도 있었고요. 우리는 이듬해 봄에 식을 올렸습니다. 태백상 앞에서 아버님은 대추를 한 움큼씩 집어 제 치마폭에 3번이나 던지셨어요. 그리고는 저를 받는 내내 첫 아이는 꼭 아들이어야 한다는 말씀만 되풀이하셨지요. 원삼 소매 속으로 식은땀이 흐르는데 저는 그것마저 어른 덕담이려니 하고 웃어 보였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바로 그 주말이 시댁 제사였어요. 저는 여행 가방도 다 못 푼 채 앞치마부터 챙겨 들었지요. 아버님 댁 부엌은 우리 엄마 반찬 가게보다 2배는 넓었어요. 그런데 그 넓은 부엌에 여자 손이라고는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종손 집안 제사가 어떤 건지 그날 다 배웠어요. 병풍이 서고 제기가 2번씩 나오고 문중 어른들이 10분 넘게 드나들었어요. 저는 새벽부터 전을 부쳤지요. 동그랑땡에 동태전에 호박전까지 튀는 기름이 손등에 앉을 때마다 볼록볼록 물집이 잡혔습니다. 제사가 끝나면 녹그릇 20벌을 닦았어요. 기와가루 묻힌 지프로 광이 날 때까지 문지르다 보면 손끝이 새까매졌어요. 그래도 어른들이 상을 물리면서 새 종부가 손끝이 여물다 하시면 속으로 어찌나 뿌듯하던지요. 제사마다 빠지지 않고 오시는 분이 시 고모님이었어요. 아버님 하나뿐인 여동생인데 입이 재고 발이 넓어서 문중 대소사 소식이 죄다 그 입에서 나왔지요. 전 부치는 제 옆에 붙어 서서는 참기름이 어디 거냐, 간이 왜 이러냐 말씀만 보태고 손은 안 보태는 분이셨어요. 그런 제사가 1년에 6번이었습니다. 제사 전날이면 병원 근무를 마치고 곧장 시댁으로 갔어요. 밤새 나물을 무치고 탕국을 끓이고 다음날 아침엔 다시 간호사 유니폼을 입었지요. 손톱 밑에 밴 기름 냄새는 비누로 아무리 씻어도 이틀은 가더라고요. 반찬도 매주 해다 날랐어요. 엄마 가게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솜씨였지요. 아버님 좋아하시는 게장을 담그고 멸치볶음에는 꽈리고추를 넣고요. 홀로 계신 어른 밥상이 초라할까봐 저는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남편은 아버님 앞에서는 부엌 근처에도 못 왔어요. 사내가 부엌에 들면 큰일 나는 집이었으니까요. 대신 아버님 주무시는 밤이 되면 설거지하는 제 뒤로 와서 슬그머니 고무장갑을 나눠 꼈어요. 저는 그 등 뒤 인기척 하나 믿고 그 집 부엌을 버텼는지도 몰라요. 결혼 이듬해 겨울엔 아버님이 대상포진을 앓으셨어요. 옆구리에 불에 댄 것처럼 물집이 돋는 병이에요. 밤이면 앓는 소리가 안방 문밖까지 새어나왔죠. 저는 연차에 무급 휴가까지 붙여 3주를 꼬박 붙어 있었어요. 진통제 시간 맞춰 챙겨드리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밤새 몸을 닦아드리고 새벽이면 흰죽을 써 간장 한 종지랑 드렸어요. 물집이 아물어갈 무렵이었어요. 죽그릇을 받으시던 아버님이 처음으로 저를 보고 웃으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반은 의사다. 그 한마디가 뭐라고 저는 부엌에 돌아와서 혼자 실실 웃었어요. 이제야 이 집 식구로 받아주시는구나 싶어서요. 그해 봄 아버님이 처음으로 저를 안방으로 부르셨어요. 문갑 제일 깊은 칸에서 누런 서류 봉투를 꺼내시는데 손길이 어찌나 조심스러운지 무슨 문화재라도 다루시는 것 같았어요. 봉투에서 나온 건 등기부 몇 장이었어요. 종중 땅이 3,000평이라고 하셨어요. 당신이 종손이라 평생 지켜온 땅이라고요. 이게 다 장손한테 갈 것들이다. 핏줄만 확실하면 말이지. 저는 그날 장손 소리만 크게 들었어요. 손주를 기다리시는구나 하고요. 그 뒤에 따라붙은 말끝은 어른 말버릇이려니 하고 흘려보냈지요. 그런데 그 손주가 저희한테 오지를 않았어요. 1년이 가고 2년이 지나갔어요.
병원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남의 아기 쳐들음을 받아왔는데 퇴근하고 돌아온 제 집은 밤마다 조용했지요. 명절 차례상을 물리고 나면 아버님 눈길이 말없이 제 베개로 내려왔어요. 입은 다무셨는데 눈이 묻고 있었지요. 저를 올릴 때마다 태백날 치마폭으로 쏟아지던 그 대추 소리가 귓가에 자꾸 되살아났고요. 결혼 3년째 되던 봄이었어요. 저는 우리 병원에서 지하철로 5정거장 떨어진 난임병원에 예약을 넣었어요. 남의 산모 문진표만 받아주던 제가 난생 처음 환자칸에 제 이름 석자를 적었지요. 접수 번호표를 손에 쥐고 대기실 구석 의자에 등을 붙이고 앉았어요. 진료실 문 위에 제 이름이 뜨는데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결과는 싱거웠어요. 자궁도 난소도 큰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다만 의사가 차트를 덮으면서 임신은 부부가 같이 하는 거라고 남편분 검사도 꼭 받아보시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이 오히려 반가웠어요. 고칠 데가 없다니 부지런히 노력하면 되겠구나 싶었지요. 그 주말 시댁 밥상에서 조심스럽게 그 얘기를 꺼냈어요. 병원을 다녀왔는데 저는 별 이상이 없다고 애 아빠도 검사를 한번 받아보면 좋겠다고요. 숟가락 놓는 소리가 탁 났어요. 우리 아들은 검사 받을 필요 없다. 김씨 집안 남자들은 대대로 문제 없었어. 아버님은 그 한마디로 밥상을 끝내셨어요. 남편은 국그릇에 코를 박은 채 말이 없었지요. 저는 그날 밥이 어떻게 목구멍을 넘어갔는지 기억도 안 나요. 대신 그 다음 주부터 한약이 왔어요. 용하다는 한약방에서 아버님이 손수 지어오신 첩약이었어요. 며느리 몸 보하는 약이라면서요. 약탕기에서 올라오는 쌉싸름한 냄새가 온 집 벽지에 뱄어요. 저는 그 검붉은 물을 숨 참아가며 마셨지요. 이 집에서 고쳐야 할 몸은 저 하나라는 뜻이요. 명절은 더 무서웠어요. 친척들이 상에 둘러앉으면 아버님이 수저를 들다 말고 꼭 저를 건너다 보셨어요. 밥상머리에서 뭐 하나 물어보자. 올해도 소식이 없는 게냐? 그 순간 상우의 수저 소리가 일제히 뚝 그쳤어요. 온 식구 눈이 제 얼굴로 쏠리는데 저는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는 말만 했지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면서요. 시 고모님 목소리 들은 건 그 이듬해 추석이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안방 문틈으로 두런두런 말소리가 새어나오는데 기름 튀는 소리 사이로 그 말이 또렷하게 박혔어요. 오라버니, 요즘은 여자 쪽이 문제면 갈아치우는 집도 있답디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뒤집개를 진 손이 그대로 굳었어요. 갈아치운다니요? 장롱도 아니고 사람을요. 페누에서 동태전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데 저는 그 앞에서 꼼짝을 못했어요. 그날 제사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라요. 잔을 올리고 난 아버님이 문중 어른들 들으라는 듯 길게 한숨을 쉬셨어요. 이 넓은 집에 애울음 소리 하나 없으니 원 빈집에 절 올리는 기분이구먼. 저는 전 붙이던 손을 놓고 화장실로 갔어요. 수돗물을 3개 틀어놓고 변기 뚜껑에 앉아 수건으로 입을 틀어 막았지요. 울음소리가 문 밖으로 새면 저 사람들 앞에서 지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한테 처음으로 서운하다고 했어요. 어떻게 한마디를 안 하느냐고요. 아버지가 원래 말투가 그러셔. 마음은 안 그러신데. 남편은 앞만 보고 운전을 했어요. 저는 조수석 창에 이마를 대고 지나가는 가로등만 샜지요. 하나, 둘, 셋. 그 불빛이 자꾸 번졌어요. 그래도 저는 아버님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홀로 자식 하나 바라보고 산 세월이 어떤 건지 저도 우리 엄마를 보고 자라서 알거든요. 외로운 어른이 기다릴 게 손주밖에 더 있겠나. 그렇게 좋은 쪽으로만 접어두려 했지요. 친정엄마한테는 입도 뻥끗 안 했어요. 명절 뒷날 친정에 가면 엄마가 전이며 갈비찜이며 바리바리 싸주시면서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셨어요. 낯빛이 왜 이러냐 하시면 저는 야간 근무 탓이라고 웃어 넘겼지요. 시장 바닥에서 평생 고생하신 양반한테 딸 가슴에 박힌 말들까지 얹어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세월이 8년이었어요. 그 8년 동안 제가 그 집 부엌에서 차린 제사상만 48번이었죠. 그 사이 제 나이 앞자리가 바뀔 날이 코앞에 왔고요. 40을 앞둔 그해 겨울
저는 난임센터에서 받아온 시험관 안내문을 저녁 식탁에 펴놓았어요. 그리고 국그릇을 옆으로 밀고 남편 손을 끌어다 그 종이 위에 가만히 얹었어요. 남편은 한참 만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낮은 소리로 아버님께는 아이가 자리를 잡은 다음에 말씀드리자고 했지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 집 밥상에서 시험관 소리가 어떤 말로 돌아올지 8년을 겪어본 저는 겁부터 났으니까요. 시험관이라는 게 말이 쉽지 전쟁과 다를 바 없었어요. 매일 밤 제 손으로 제 배에 주사를 놓았어요. 남의 팔엔 눈 감고도 놓던 주사인데 제 뱃살을 꼬집어지고 바늘을 찌르려니 손이 떨리더라고요. 배꼽 둘레가 누렇고 퍼런 멍으로 뒤덮였어요. 냉장고 문을 열면 반찬통 대신 주사약에 줄을 서 있었지요. 야간 근무를 마치면 그 길로 난임 병원에 가서 체열을 하고 다시 출근을 했어요. 몸이 부서져도 좋았어요. 될 수만 있다면요. 첫 번째는 소식도 없이 끝났어요. 두 번째는 문자 한 통으로 끝났어요. 착상이 안 됐다는 짧은 안내였지요. 저는 그 문자를 병원 탈의실에서 읽고 유니폼 단추를 끝까지 채우고 병동으로 나갔어요. 그날도 남의 아기 둘을 받았어요. 세 번째가 무너지던 날 밤 마침 엄마가 김치통을 들고 우리 집에 오셨어요. 현관에서 제 얼굴을 보시더니 김치통을 내려놓지도 않고 물으셨지요. 너 무슨 일 있냐고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8년 만에 처음으로 다 털어놨어요. 시험관을 3번 했다고, 3번 다 안 됐다고, 시술비로 4천만 원이 나갔다고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제 등만 쓸어주셨어요. 사흘 뒤 엄마가 가게에 앞치마 차린 그대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셨지요. 봉투 안에는 통장이 들어있었어요. 2천만 원. 30년 하신 그 가게에 보증금을 빼신 돈이었어요. 돈은 또 벌면 된다. 내 딸 소원은 지금뿐이잖니. 저는 못 받는다고 통장을 도로 밀었어요. 엄마는 제 손등을 탁 치시더니 갈라진 당신 손으로 제 손가락을 하나하나 접어 통장에 쥐어주셨어요. 저는 그 손을 붙들고 애처럼 울었지요. 네 번째 시술은 그 돈으로 했어요. 이식하고 열흘째 되던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수치가 아주 좋다고요. 저는 복도 한가운데서 전화기를 두 손으로 감싸진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몇 주 뒤엔 초음파실에서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콩닥콩닥콩닥. 작은 말이 달려오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감쌌는데 그 팔이 덜덜 떨렸어요. 그날 밤 우리 부부는 부둥켜 안고 밤새 울었지요. 41살 봄이었어요. 안정기 들고 나서 우리는 시댁으로 갔어요. 큰절을 올리고 남편이 아버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시험관 시술로 아이가 들어섰다고요. 8년 만에 소식이었지요. 아버님은 한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나온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시험관이라 그거 믿을 만한 거냐? 병원에서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원. 축하한다는 말은 끝내 없었어요. 저는 큰절하느라 구겨진 치마를 손으로 펴면서 그저 웃어 보였지요. 어른이 몰라서 하시는 소리려니 했어요. 소식을 들은 시고모님은 이튿날 한 걸음에 달려오셨어요. 거실에 앉자마자 하신 말씀이 이거였고요. 오라버니, 요즘 뉴스도 못 보셨어요? 병원에서 바뀌었다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래요. 뱃속에 심장소리 하나 얻자고 바늘 수백 대를 맞은 사람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8해를 기다린 경사가 그 거실에서는 축하가 아니라 치족거리가 되어 있었지요. 그날 저녁 자리를 뜨렸는데 아버님이 안방에서 두툼한 달력을 들고 나오셨어요. 그리고는 다음 검진이 며칠이냐고 물으시더니 그 날짜에 빨간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꾹꾹 눌러 그리셨어요. 그 동그라미가 뭘 뜻하는지는 다음 검진날 알았어요. 아이가 자리를 잡고서는 다니던 난임병원을 정리하고 제가 일하는 병원 산부인과로 옮긴 참이었어요. 20년을 일에 눈 감고도 아는 병동이고 동료들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진료날 아침 병원 로비 소파에 아버님이 앉아 계셨어요. 남편이 날짜를 말씀드렸다더라고요. 대기실까지는 저도 참았어요. 그런데 제 이름이 불리자 아버님이 저보다 먼저 일어나셨어요. 진료실 문 앞에서 후배 간호사가 보호자는 한 분만 들어가신다고 막아서니까 복도가 울리도록 언성을 높이셨지요.
할아비가 손주 좀 보겠다는데 무슨 놈의 법이 그러냐고요. 제 동료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20년을 오간 그 복도에서 저는 처음으로 고개를 못 들었어요. 그 다음은 이름이었어요. 우리 부부는 아기를 봄이라고 불렀어요. 봄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고 남편이 지은 태명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주말 아버님이 그 갈색 가죽책을 안고 우리 집에 오셨어요. 상견례상에 올라왔던 그 족보요. 장손 이름은 학렬 따라 내가 짓는다. 돌림자가 어떻고 몇 대 손이 어떻고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족보 몇째 줄에 들어갈지부터 정해졌어요. 봄이라는 태명은 그 상에서 두 번 다시 불리지 못했지요. 김장 담근 지 얼마 안 된 일요일이었어요. 배가 남산만해진 8달째 아버님이 우리 내외를 안방으로 부르셨어요. 문갑위에 누런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언젠가 등기부가 나왔던 그 문갑이요. 아버님이 봉투를 제 무릎 앞으로 미루셨어요. 500만 원. 은행 띠지가 그대로 감긴 돈다발이었어요. 산후조리 비용이니 받아두라 하셨지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만실에 내 자리 하나 만들어라. 네 몸에서 우리 김씨 장손이 나오는 걸 시아비가 두 눈 뜨고 지켜봐야겠다.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뻥 찌더라고요. 수치스럽기도 하고요. 저는 겨우 정신을 붙들고 말씀드렸어요. 분만실은 남편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간다고. 병원 규정이 그렇다고요. 20년 동안 산부인과 밥을 먹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규정이니까요. 아버님 언성이 안방 문짝을 흔들었어요. 네 시어미가 살아있었으면 당연히 들어갔을 자리다. 내가 대신 지켜야지. 장손 핏줄이 세상에 나오는 걸 내 눈으로 보겠다는 게 그게 그리 큰 죄냐? 돌아가신 어머님을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만 대꾸했어요. 어머님이 살아계셨어도 그 문은 산모가 열어드려야 열리는 문이라고요. 그 봉투에 저는 끝내 손을 대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 방에서도 아버지 무릎께만 내려다보고 앉아 있었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남편이 어렵게 입을 뗐어요. 여보, 아버지 평생 소원이시래. 커튼 치고 잠깐이면 안 될까? 저는 천장을 보고 누운 채 한참 말을 못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라 아버님 호통보다 그 말이 더 아팠지요. 그 밤에 알았어요. 이 집에서 저는 아이를 낳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가 지나가는 문이었다는 걸요. 문이야 열어달라면 열어줘야 하는 물건이고요. 남편이 잠든 뒤 저는 서랍에서 베네저고리를 꺼냈어요. 심장 소리 들었다는 소식에 엄마가 광목을 끊어다 손수 지어 보내신 옷이에요. 바늘땀이 어찌나 자잘한지 시장 좌판 사이에 앉아 한 땀 한 땀 뜨셨을 그 굽은 등이 보이는 것 같았지요. 저는 그 조그만 옷을 배 위에 가만히 얹고 속삭였어요. 아가, 미안해. 엄마가 지켜줄게. 그 뒤로 한 달 우리 집은 조용했어요. 저는 분만실에 분자도 다시 꺼내지 않았어요. 남편도 제 눈치만 봤고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만삭의 겨울이었죠. 진눈깨비가 치던 그 밤도 그렇게 시작됐어요. 남편은 야근이었어요. 보일러 도는 소리만 웅웅 울리는 방에서 뱃속 아기가 톡톡 발기질을 했지요. 이불깃을 끌어올리는 참에 머리맡에 둔 전화기가 부르르 떨렸어요. 시 고모님 이름이 떠 있었어요. 김씨 문중 대화방에 초대되셨습니다. 화면에 그렇게요. 제가 문중 대화방에 불려갈 일이 없는데 싶으면서도 손가락이 먼저 화면을 눌렀어요. 처음 눈에 들어온 건 벌초가 어떻고 시제 날짜가 어떻고 하는 심상한 얘기들이었어요. 무심코 화면을 위로 밀어 올렸지요. 그러다 손가락이 멈췄어요. 시 고모님 말풍선이었어요. 시험관이라는 게 영 못 믿어요. 남의 씨면 그 길로 정리해야지요. 남의 씨. 저는 그 말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뱃속 아기는 그 순간에도 발을 구르는데요. 그 위엔 아버님 말풍선이 있었어요. 애 나오면 탯줄이든 머리카락이든 바로 챙겨라. 아는데 맡겨서 검사부터 해봐야지. 탯줄이요. 머리카락이요.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제 아기 몸에서 그걸 챙겨다 몰래 검사를 맡기겠다는 거였어요. 손이 떨려 화면이 흔들거리는데 그 다음 말풍선에서 저는 숨이 멎었어요. 그래서 내가 분만실에 들어가려는 거다. 병원에서 바꿔치기라도 당하면 어쩔 거냐?
시험이 목까지 지켜보겠다던 그 자리가 이거였어요. 산못은 잡아주는 자리가 아니라 제 손주가 진짜인지 두 눈으로 감시하는 자리요. 마지막 말풍선은 차라리 선명했어요. 핏줄이 확실해야 중중 땅 3,000평도 물려주지. 어림도 없다. 거기까지 읽고 저는 쥐고 있던 전화기를 이불 위에 떨어뜨렸어요. 9달 무거운 몸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지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10년 넘게 참으면 눈물도 마르는지 가슴 한복판이 오히려 서늘하게 식었어요. 저는 떨어뜨린 전화기를 도로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캡처를 하기 시작했어요. 맨 위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한 장도 빠뜨리지 않고요. 20년 동안 환자 차트에 날짜와 시간부터 적던 손버릇이 그 밤에 저를 살렸죠. 캡처한 것들은 날짜별로 묶어 따로 저장해뒀어요. 빈 방에 셔터 소리만 찰칵찰칵 울렸습니다. 다 담고 나서 저는 조용히 대화방을 나갔어요. 다음날 낮에 아버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덜렁대는 그 손이 저를 잘못 초대한 걸 시고모님이 밤새 알아차리신 거지요. 저는 전화를 받기 전에 녹음 버튼부터 눌렀어요. 아버님은 사과 대신 역정부터 내셨어요. 검사 하나 하자는데 뭘 그리 유난이냐? 미안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저는 네, 네 짧게만 대답하고 끊었지요. 빨간 녹음불이 꺼질 때까지 그 역정이 고스란히 담겼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나지막히 말했어요. 좋아요, 아버님. 그렇게 확인이 하고 싶으시면 제가 아주 확실하게 만천하에 확인시켜 드리죠. 남편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검진 날짜도 아버지한테 흘리던 사람이에요. 증거가 다 여물 때까지 저는 그 집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여야 했지요. 그날 밤 저는 부엌 달력을 넘겨 출산 예정일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날짜에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그날까지 남은 몇 주를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간호사로 살았어요. 제일 먼저 수간호사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20년을 같이 일한 친언니 같은 분이에요. 지난 가을 복도에서 소리치던 그 어른을 그분도 기억하고 계셨지요. 저는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이 출산 때 소란이 있을 것 같다고만 말씀드렸어요. 그날로 서류 2장을 썼습니다. 하나는 보호자 등록이에요. 분만 시리고 병 시리고 제 곁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남편 딱 한 명으로 못을 박았지요. 또 하나는 출입 제한 요청서예요. 아버님과 시고모님 성함을 또박또박 적어 넣었어요. 산모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병동에 못 들어와요. 그게 규정이에요. 저는 그 병동의 산모이자 그 규정을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간호사였으니까요. 20년 동안 저는 그 문이 누구한테 열리고 누구한테 닫히는지 지켜봐온 사람이에요. 이번엔 그 문이 제 아기를 지킬 차례였죠. 진통은 겨울 새벽에 시작됐어요. 허리가 끊어질 듯 조여오는데 남편은 차 키를 찾다 말고 전화기부터 들었어요. 아버지, 애 나오려나 봐요. 저는 그걸 말릴 새도 없었지만 말릴 필요도 없었어요. 담은 벌써 다 쌓아뒀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하고 얼마 안 돼서 문 밖에 소란해졌어요. 두꺼운 분만실 문을 뚫고도 그 고함이 들렸습니다. 내가 이 아비 할아비다. 당장 문 열어라. 시 고모님 세댄 목소리도 섞여 있었지요. 그런데 그 소리가 이상하게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규정대로 막아서는 후배들 목소리가 더 크고 단단했거든요. 잠시 뒤엔 보안팀 무전기 소리가 나더니 고함이 복도 끝으로 밀려나갔어요. 진통이 파도처럼 덮쳐오는데 후배 간호사가 제 손을 꽉 잡고 말했어요. 선생님, 밖은 저희가 봐요. 선생님은 아기만 보세요. 남의 손만 잡아주며 산 20년인데 그날은 제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힘이 나서 이를 악물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아기가 나왔어요. 우렁찬 첫 울음이었어요. 20년을 남의 아기 첫 울음만 받아 안던 제가 42에 처음으로 제 아기 울음을 들었지요. 3.4kg. 아버님이 그토록 노래를 부르시던 김씨 집안 장손 아들이었어요. 한숨 돌리고 전화기를 켰는데 화면이 까맣게 차 있었어요. 부재중 전화 37통, 아버님이 29통, 시고모님이 8통이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물끄러미 보다가 전화기를 도로 엎어놨어요. 그때 남편 전화가 또 울렸어요. 화면에 아버지 세 글자가 떠 있었지요.
갓난쟁이를 안고 있던 남편이 그 화면을 한참 내려다봤어요. 받으려는 듯 엄지가 몇 번 움찔거렸어요. 그러더니 난생 처음 빨간 거절 버튼을 눌렀어요. 어기 깨겠다. 기어들어가는 핑계 한마디였어요. 그게 핑계인 걸 저도 알고 그이도 알았겠죠. 그래도 저 사람이 아버지 전화를 자기 손으로 끊는 모습은 결혼하고 처음 봤어요. 남편이 아기를 제 품에 건네줬어요. 저는 아기한테 입혀온 베네저고리 고름을 가만히 여며줬어요. 엄마가 시장 좌판에서 한 땀 한 땀 지어보내신 그 광목 저고리요. 조리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첫 주에 저는 남편을 식탁에 앉혔어요. 그리고 말없이 녹음부터 들었지요. 검사 하나 하자는데 웬 유난히 더든 그 역정이 식탁 위에 울려 퍼졌어요. 이어서 캡처해둔 대화들을 한 장씩 넘겨 보여줬어요. 탯줄 대목에서 남편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리고는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지요. 저는 그 사과를 받는 대신 한 가지만 하자고 했어요. 숨어서 당할 검사라면 우리가 먼저 떳떳하게 받아버리자고요. 검사는 싱거웠어요. 아기 입안을 면봉으로 살짝 훔치는 게 다였지요. 며칠 뒤 나온 결과지를 들고 우리는 공중 사무소까지 갔어요. 도장 하나가 쾅 찍혔어요. 그 종이를 어디에 어떻게 쓸지는 남편한테도 말 안 했어요. 그저 100일 잔칫날 제 옆에만 서 있으라고 했지요. 100일을 앞두고 아버님한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문중 어르신들 다 모시고 100일 잔치를 크게 열자고요. 장손을 이제야 문중에 선 보이시겠다는 거였지요. 수학이 넘어 들뜬 목소리에 대고 저는 아무도 못 보는 웃음을 한번 웃고 대답했어요. 네, 아버님, 크게 하시지요. 4월 어느 토요일 한정식집 연회장이었어요. 병풍 앞에 백일상이 차려졌어요. 백설기와 수수팥떡이 김을 올리고 색동 저고리 입은 제 아들이 그 앞에 앉았지요. 문중 어르신들이 20분 넘게 오셨어요. 잔치상이 얼추 돌자 아버님이 헛기침을 하고 자중을 향해 운을 떼셨습니다. 요즘 시험관 아이들 말이 많아. 내 걱정이 많았는데 저는 그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준비해간 보자기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아버님 앞에 나섰지요. 남색 보자기예요. 상견례 날 족보를 싸우셨던 것과 똑같은 남색이요. 매듭을 풀자 유리 액자가 나왔어요. 액자 속에는 서류 한 장이 들어있었지요. 유전자 검사 결과지, 친자 확률 99.999%. 그 밑엔 공증 도장까지 선명했어요. 저는 그 액자를 아버님 두 손에 안겨드리며 말했어요. 아버님이 그토록 확인하고 싶어 하시던 건 며느리가 준비했습니다. 공증까지 받았으니 종중 문서 옆에 걸어두셔도 됩니다. 연회장이 웅성거렸어요. 저게 무슨 소리냐. 어르신들 수저가 하나둘 멎었지요. 저는 핸드백에서 인쇄물을 꺼냈어요. 그리고 떨리지도 않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어요. 대출이며 머리카락을 챙겨다 몰래 검사를 맡기자던 대목, 그리고 이 대목이요. 그래서 내가 분만실에 들어가려는 거다. 병원에서 바꿔치기라도 당하면 어쩔 거냐? 자중이 얼음처럼 굳었어요. 종중 땅 3,000평 대목까지 읽고 종이를 내려놓자 상석의 문중 큰 어른이 지팡이로 방바닥을 쾅 내리치셨어요. 정선이라는 사람이 제 손주 며느리를 도둑 취급을 해? 자네가 족보에 먹칠을 했네. 시고모님이 사색을 해서 슬그머니 일어나시는데 옆자리 어르신이 소매자락을 붙으셨어요. 오라버니 장단에 맞춰 북치던 사람이 어딜 먼저 일어나느냐고요. 시고모님은 도로 주저앉아 고개를 못 드셨지요. 아버님은 액자를 든 두 손만 부들부들 떠셨고요. 그때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 어깨를 감싸고 아버지 앞에 똑바로 섰지요. 아버지, 한 번만 더 제 아내와 아들을 의심하시면 저희 세 식구는 이 집안과 끝입니다. 종중 땅 3,000평 필요 없습니다. 아버님이 그제야 액자를 내려놓고 저를 보셨어요. 평생 호령만 하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져 나왔지요. 어머마, 잔치 자리에서 이러는 법이 어딨느냐. 장손 얼굴 한 번만 보자. 저는 색동적을 입은 제 아들을 품에 안아 올렸어요. 그리고 아버님 눈을 똑바로 보면서 한 글자 한 글자 말씀드렸지요. 아버님, 저는 씨바지도 용의자도 아닙니다. 제 아들을 보시려거든 진심 어린 사과가 먼저입니다. 저는 그대로 몸을 돌렸어요.
남편이 제 뒤를 따랐지요. 잔치가 있고 사흘쯤 지나서 엄마가 미역국 교이통을 들고 우리 집에 오셨어요. 가게 문을 반나절 닫고 오신 거예요. 소고기를 참기름에 달달 볶아 끓인 뽀얀 국이었지요. 엄마는 국을 데우는 내내 아기 얼굴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셨어요. 김이 오르는 국그릇을 앞에 두고 저는 처음으로 엄마한테 다 털어놨어요. 12년 시집살이며 그 대화방이며 잔칫날 액자까지 전부요. 여태 숨겨서 죄송하다는 말도 보탰지요. 엄마는 다 듣고도 화 한 번 안 내셨어요. 그저 국그릇을 제 앞으로 바짝 밀어주시고는 갈라진 그 손으로 제 손등을 가만히 덮으셨어요. 남의 자식 귀한 줄 알아야 내 자식도 귀한 대접을 받는 법이라고 했지. 너는 귀한 대접 받아야 할 내 딸이다. 저는 숟가락을 든 채로 무너졌어요.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해도 안 흘린 눈물이 엄마 미역국 앞에서 다 쏟아졌지요. 엄마는 우는 저를 뜨고 아무 말 없이 국에 밥만 말아주셨어요. 그리고 반년이 지났어요. 시댁에서는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저도 먼저 걸지 않았고요. 그 침묵이 벌이라면 벌이었겠지요. 10월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어요. 아버님 글씨였어요. 볼펜을 어찌나 꾹꾹 눌러 쓰셨는지 봉투 뒷면까지 자국이 배겨 있었지요. 내가 어리석었다. 평생 핏줄만 보느라 정작 사람을 보지 못했다. 네가 준 액자는 족부 옆에 걸어 두었다. 볼 때마다 낯이 뜨거워서. 그게 지금 내 벌이다. 편지 끝에는 미안하다는 말이 3번 적혀 있었어요. 70평생 누구한테도 안 굽히던 양반이 종이 위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신 거지요. 저는 답장 대신 남편을 통해 한 가지만 전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초대하는 날에 오시라고요. 그래서 요즘 아버님은 초대받아 오세요. 오실 때마다 손주 장난감을 사들고 현관에서 저한테 먼저 고개 숙여 인사하시지요. 아기가 그 무릎을 붙잡고 일어서면 아버님은 세상 다 가진 얼굴로 웃으세요. 그 웃음에 저도 마음 한켠이 풀리다가도 그날의 캡처와 녹음은 지금도 제 전화기에 그대로 있어요. 또 흔들리시면 언제든 꺼낼 수 있게요. 화해는 해도 잊지는 않기로 했거든요. 돌아보면 의심이라는 게 칼 같더라고요. 남을 겨눈 줄 알았는데 돌고 돌아 제 식구 가슴에 와서 꽂히지요. 아버님은 그 칼로 며느리를 찌르려다 아들과 손주를 통째로 잃을 뻔하셨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며느리도 누군가한테는 목숨과 바꿀 만큼 귀한 딸이에요. 저희 엄마가 가게 보증금을 빼서 지켜준 딸인 것처럼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결정이 너무 모질었던 건 아닌지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도 제 아들 웃음소리에 12년 마음고생을 잊고 살아요. 네, 사연 잘 들으셨나요? 사연 읽는 내내 제목이 몇 번을 잠겼는지 몰라요. 미역국 앞에서 무너졌다는 대목에서는 저도 모르게 앞치마 자락을 찾았네요. 여러분, 우리 세대 여자들 부엌에서 삼킨 눈물이 어디 한두 그릇인가요? 아들 못 낳는다고, 딸만 낳는다고, 살림이 어떻다고, 죄 없이 죄인으로 산 세월들이요. 오늘 사연 속 며느리처럼 소리내어 따지지도 못하고 수돗물 틀어놓고 울던 밤이 여러분한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 세월을 버텨낸 당신 참 장하세요. 그건 당신을 못나서 겪은 일이 아니라 당신이 착해서 견뎌준 일이었어요. 그리고 사연 속 친정 어머니 말씀, 우리 같이 가슴에 새겨요. 남의 자식 귀한 줄 알아야 내 자식도 귀한 대접을 받는 법이래요. 내 집에 온 며느리도 사위도 다 남의 집 귀한 자식이에요. 의심은 칼이 돼서 결국 내 식구 가슴에 꽂히지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복이 돼서 내 자식한테 돌아오더라고요. 오늘 저녁엔 댁의 며느리한테 사위한테 전화 한 통 넣어보시는 건 어때요? 애썼다, 고맙다 그 한마디면 돼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한테는 10년 서러움을 녹이는 미역국 한 그릇이 돼요. 사연 잘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한번 눌러주시고 여러분 사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무더운 여름이에요. 물 자주 드시고 끼니 거르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사연에서 또 뵐게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친정엄마의 사이다 라디오였습니다.